경남 지역 이슈를 집중 분석하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30명이 넘는 사상자를 낸 경기도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는 안전 불감증과 화재 예방 교육의 부재가 부른 인재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경남 지역 역시 배터리 제조 공장이 다수 분포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예방과 대응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에서 화성 화재 사고 이후 도내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과제 짚어봅니다. 오늘 말씀에 두 분 나오셨습니다. 남기훈 창신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문희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얼마 전 있었던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가 다양한 의미에서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방방재 전문가로서 본 이번 사고 좀 어떻습니까? 가장 먼저 이제 금속 화재 그리고 배터리 화재라는 것이 우리가 사실은 위험성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하고 있던 상황들이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제조 현장에서 복합적으로 발생을 하면서 더구나 이제 근로자들이 그런 거에 대한 인지도 못하고 교육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대형 인명 사고로 발생한 사고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관련 법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가 많은데요. 변호사님께서도 이번 좀 화성 사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정말 안타까운 심정이고요. 특히 이번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그 고인분들과 그 가족분들께 우선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사망자분들 중에는 용역업체를 통해서 사업 현장에 투입된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험한 사업 현장에는 직접 고용보다 용역업체를 통한 파견 근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파견 근로에는 내국인보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은 게 현실이고요. 네. 노동자에 대한 책임 주체가 애매한 파견 근로이고 네. 더욱이 한국어나 한글에 대해 상대적으로 어두운 내국인 분들이기 때문에 안전 교육 같은 것도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법의 사각지대에서 일어난 일로서 한 사람의 법조인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지난 3월에 이미 지금 소방당국에서 정기 조사를 하면서 이 불이 난 아리셀 공장 세 동에 대해 화재 위험이 좀 크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죠. 이번 화재를 계기로 또 소방당국에서 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번 화재를 계기로 소방당국이 전지 즉 배터리 관련 업체들에 대해서 긴급 화재 안전조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지난달 26일부터 이번 달 9일까지 2주간 전지 관련 전국 213개 시설에 대해서 긴급 화재 안전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소방당국은 이들 전지 제품 대량 적재, 작업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소방시설 및 피난 방화시설 유지 관리를 할 예정이고요. 또 위험물 저장 취급과 안전관리 규정 준수 여부, 그리고 공장 내부 비상 탈출로 확보 여부 및 근로자 화재 안전교육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이 자동차 부품, 배터리 제조 경남 주력 산업 중에 하나인데요. 현재 경남 상황은 좀 어떤지 한번 짚어주시죠. 그 직접적인 전지 관련 업체는 창원 성산구, 그리고 김해 한림면, 진주시 충무공동 등 총 3개 업체로 나와 있고요. 이들 업체는 배터리 재활용이나 배터리 원천 소재 개발 및 상용화 등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지 관련 유사시설은 도내에는 배터리 숙전지 등 생산 공장이 23개소, 그리고 금속 물질 취급 공장은 36개소, 그리고 위험물 5개 탱크 저장소는 988개소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경남 소방본부는 이들 시설에 대해서 화재 안전 조사와 화재 안전 컨설팅, 화재 예방 교육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좀 철저한 조사와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좀 단순히 조사에만 그치는 그런 땜질식 처방이 되는 건 좀 아닐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도내에서 금속 화재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속 화재 어떤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금속 화재라고 하면 일반 분들은 아마 잘 이해가 안 되실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게 네. 이제 금속이 타는 화재라고 해서 이제 금속 화재라고 부르고 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알루미늄이나 마그네슘, 이번에 사고한 리튬 같은 경우도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굉장히 잘 타기도 하고 고온을 동반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화 약재로는 진화가 불가능한 화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금속 화재가 발생할 위험도는 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지금 아까 이제 가장 먼저 말씀드렸던 이제 알루미늄이나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전 산업 분야에 특히 항공 우주 산업 분야에도 이제 합금 형태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리튬 같은 경우는 이번 같이 리튬 배터리 도에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위험성은 노출이 많이 되어 있고 사용량이 증가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 화재 위험에 노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들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이런 것들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이번과 같은 사고는 계속해서 발생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여러 가지 좀 예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배터리 화재의 또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에 발생한 리튬 배터리 화재는 좀 구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배터리 자체에 대한 위험성이 있고요. 그리고 리튬 배터리 내부에 리튬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 대응 과정에서 물을 사용하지 못한 이유가 그렇고요. 네. 특히 이제 리튬 같은 경우는 이제 금속 화재이면서 물과 반응해서 수소가스를 발생시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2차 이제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수를 못한 거고요. 그다음 배터리 자체에 이제 전해질 물질이 있습니다. 전해질 물질 같은 경우도 고인화성 물질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스가 이제 밖으로 돌출되면서 열폭주 현상에 의해서 이제 화염이 분출되게 되는데 그 화재 같은 경우는 물로 진화가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대량의 물을 뿌려서. 근데 두 가지가 겹치다 보니까 소방 당국에서는 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제 주변에 이제 화재가 확산되는 것만 막는 그런 소방 대책만을 세울 수밖에 없던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그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현장 영상을 보면 이제 소화기로 진화하려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좀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뭐 제대로 교육을 받았는지 의문이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이제 교육에 대한 부분도 일반 소화기를 사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금속 화재 그리고 배터리 화재는 일반 소화기로 소화가 불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급하다 보니까 아마 사용을 하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금속 화재 그리고 배터리 화재는 이제 그거에 맞는 이제 소화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아직 국내에서는 그런 관련법들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소화 약제가 또는 소화기가 이제 구비돼야 된다는 조건들이 없어 그렇다 보니까 이제 소화기 일반 소화기를 사용해서 불을 껐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그런 제조 공정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업체에서는 분명히 이런 금속 화재용 소화기를 비치를 하고 직원들을 교육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변호사님, 그렇다면 이렇게 좀 제대로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노동자가 이렇게 현장에서 작업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좀 문제가 되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현재 그 사업자인 아리셀 측은 그 파견직 노동자들에게 안전교육을 했다는 입장이고요. 그에 네. 반해서 노동자들은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비상구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다라고 이제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안전교육을 받았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는 각자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정보조사나 경찰 조사를 통해서 확인될 수밖에 없다고 보이고요. 만약에 수사 결과 노동자들이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것이 확인된다면 그거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위반 사항입니다. 법을 위반한 거고요. 예. 네, 기업에서 이 노동자에 대한 교육 의무는 항상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법적인 처벌 기준은 좀 어떻게 되나요? 그 산업안전보건법을 보게 되면 제29조 제1항은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항에는 본 사건의 전지 사업장처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장인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안전교육을 추가로 하도록 또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일반적인 안전보건교육 의무를 위반했을 시에는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리고 이렇게 좀 유해하거나 위험한 사업장인 경우에는 위반했을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중대재해처벌법도 한번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적용을 받습니까? 네, 중대재해처벌법은 잘 아시다시피 어떤 이제 그 안전 확보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나 어떤 경영자에게 어떤 책임을 묻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아리셀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 보시면은 이제 그 이번 사건 규모가 되게 컸잖아요. 사망자들 되게 많고 해서 피해 규모가 유럽시 컸고 또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도 화재 위험성 경고도 있었고요. 사업주의 안전 보건 조치 의무 위반 등이 확인된다라면은 이제 처벌은 피할 수 없고 또 처벌의 수위도 1년 이상의 징역에서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보니까 얼핏 보니까 이번 아리셀 측에서 또 이제 그 변호사를 선임하셨더라고요. 그것도 네. 보니까 우리나라 최대 파업을 선임하신 네. 게 이제 본인 입장에서도 이제 뭐 전혀 자기들 생각했을 때 안전보건교육을 위반한 게 없다라고 생각했다라면은 그냥 뭐 원칙으로 하셨을 텐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소위 말하는 대형 로펌도 선임해서 네. 적절히 방어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런 배터리 화재는 사실 생활 속에서도 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제 교수님 매뉴얼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우리 이번에 이제 화재가 발생한 리튬 배터리는 이제 1차 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충전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회용 건전지라고 보시면 돼요. 네. 거기서 화재가 발생하면 사실 지금 소화기라든지 어떤 다른 소화 약제를 사용해서 진원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발생을 하면 어차피 생활 속에서는 뭐 그렇게 큰 많은 숫자는 아니기 때문에 주변에 탈 것을 이제
치워주시는 정도, 그리고 빨리 소방당국에 신고를 하셔가지고 이 상황을 빨리 전파하는 게 가장 우선이고요. 이걸 오히려 끌려고 하시면 더 화재 확산이 빨리 이루어지면서 본인이 갇히게 돼요. 이번에 그 발생한 사고처럼 네. 초기 진화를 계속 하려다 보니까 결국 자기들이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먼저 끈다는 것보다는 빨리 신고를 하고 내가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시는 걸 먼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리튬 배터리 화재가 뉴스로 자주 전해지면서 전기차에 대한 좀 불신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말 전기차 좀 위험한 걸까요? 지금 전기차 화재 건수가 증가를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발생한 그러니까 1차 전지 같은 경우는 충전이 안 되는 이제 리튬 전지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전기차나 이제 ESS에 사용하는 전지 같은 경우는 리튬 이온 배터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사실 리튬이 이온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속 화재 형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소방 당국에서 사실 이걸 끄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대책을 내놓은 것들이 이제 수조 속에 담궈서 물 속에 잠기게 만드는 거죠. 담궈서 이제 끄는 방식을 하고 있는데 네. 앞으로 이런 것들을 좀 더 어떻게 진화를 하고 예방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한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 자체에 대해서도 화재가 일어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경고해주고 이런 경고에 따라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것들이 연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연구가 된다 그러면 전기차도 좀 안전하게 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불이 나고 나서의 그런 수습을 하는 것보다 미리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좀 강조하시고 싶은 금속 화재 예방법이 좀 있을까요? 네, 금속 화재는 사실 이번 그 사고 같은 형태도 있지만 일반적인 금속 화재 형태는 금속을 가공하거나 아니면 재활용하는 공정에서 주로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화약제나 이런 것들을 대량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진화도 어렵고 소화약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네. 대부분 이제 팽창 질석이라든지 뭐 마름모래로 진화를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금속 화재에 대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필요한 소방 설비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소화약제 개발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단순히 지금은 해외에서 수입하는 금속 화재 소화기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소화기는 우리가 초기 소화를 목적으로 하지 화재가 확산됐을 때는 거의 이제 효과를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제 빨리 법적인 부분이 개선이 되고 조치가 돼서 연구까지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 우리도 금속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네, 이 지방자치단체들이 부랴부랴 좀 관련 업체 점검에 나섰습니다. 뭐 경남 안에서도 점검 대상하고 있는지 업체가 좀 제각각이어서 혼란을 좀 빚어지기도 하고 있는데요. 이 통합 체계가 필요하다는 좀 목소리가 큽니다.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지금 이런 금속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체계도 없고 그 이후 사후 대응 수단도 불명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 영역이거든요. 아까 뭐 소방이든 여러 가지 영역이 겹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담 팀이라든지 부서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모든 거를 조율하는 게 가장 신속하고 바람직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뭐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그런 정비에 대한 좀 필요성, 좀 당연히 필요하다 좀 한 말씀 해주시면요. 그 보시면 이제 현재 그 금속 화재 같은 경우에 소화기 자체도 D등급이라는 기준이 있다라고는 하는데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법적 기준이 없거든요. 그래서 외국에 수입해 올 때도 파는 업체의 어떤 등급만 믿고 들어와가지고 금속도 다 다른데 거기에 맞춰서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그 법적 기준도 그런 부분도 사실 통합돼서 이루어져야 되는 네.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 필요한 일환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하나의 전담 부서가 있어야 되는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의 또 금속 사고 좀 위험성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뭐 금속 화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뭐 곳곳에서 좀 들리고 있는데요. 이 가정에서의 위험성 좀 어떤가요? 사실 뭐 가정에서 금속 화재가 발생할 경우는 뭐 거의 없다고 저 보고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아까 제가 알루미늄이나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금속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물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물질들은 알루미늄이나 마그네슘은 거의 이제 덩어리 상태에 있는 물질이에요. 우리가 금속 화재가 발생을 하려면 이제 미세한 이제 분말 형태가 됐을 때 우리가 발생할 확률이 높고 가정에서 그 화재가 발생할 정도의 열을 올릴 수 있는 일부러 하지 않는 이상은 금속 화재는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단지 이번과 같이 이제 리튬 배터리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크게 이제 내부에 있는 리튬에 대한 부분 그리고 배터리가 갖고 있는 전해질 용액의 위험성 때문에 이제 금속 화재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지만 가정에서는 이게 많은 양이 아니에요. 그리고 보통 이제
뭐 두세 개, 뭐 네. 많아봤자 한 6개 정도 이제 사용을 하고 계신데 굉장히 사실 안전한 부분이 있거든요. 사고가 이렇게 막 자주 일어나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냥 평소에 이제 관리하실 때 오래 사용을 하신다든가 또 폐기하실 때는 정확하게 폐기하시는 그런 방법만 정확하게 사용하신다 그러면 가정에서 이런 사고들이 발생할 확률은 상당히 낮은 상태입니다. 네, 폐기를 또 언급을 해주셨는데 뭐 생산 과정에서도 중요하겠지만 폐기 과정도 굉장히 좀 중요하고 신경 써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리튬 배터리 버릴 때 또 주의 사항도 있죠? 어떻습니까? 네, 리튬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사용을 하더라도 이제 화재 위험성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폐기를 하게 되어 있고요. 대신 이제 폐기하실 때 이제 뭐 열을 가하시거나 변형을 시킨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 폐기한 이후에 또 사고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제 폐기장 뭐 쓰레기 폐기물 처리하는 곳에 가보시면 간혹 이제 불이 납니다. 그러고 보면 이제 리튬 배터리가 섞여 있는 경우들이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반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고 이제 배터리를 별도 분리해서 분리해서 버리셔야지 이런 2차 화재나 이제 폭발 사고를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장마 끝나면 이제 고온이 또 지속될 것으로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차량 안에 배터리 좀 두고 내릴 때 그런 또 경우가 잦을 것 같은데 경각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배터리가 이제 화재나 폭발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이제 원인이 열이 발생을 하는 부분, 그다음에 충격이나 이제 뭐 어떤 걸 손꼽 같은 거 찔렸을 때 이제 액이 누출되면서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온도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럼 차량 내부는 뭐 우리가 뭐 100도씨 가까이 올라간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열이 계속 축적이 되면서 배터리가 다시 이제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차량에는 그런 배터리라든지 이렇게 또 배터리뿐만 아니라 라이터나 이런 인화성 물질이 있는 것들은 절대 놔두고 내리시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경남도 내 제조업 대표들에게 또 강조하고 싶은 부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사고가 주는 교훈으로 우리 경남 도민들이 꼭 알아야 할 점이 있다면 한번 짚어주시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유해하고 위험한 대부분의 사업장에는 현재 내국인보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것도 영역업체 통해 가지고 파견직 형태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게 업계 현실입니다. 네. 그리고 이들 외국인 노동자들 대부분은 일용직으로 고용 허가제로 입국한 사람들도 아니고요. 고용 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들은 우리 내국인들과 마찬가지로 열악하고 위험한 사업장에 또 잘 가지 않고요. 또 이런 사업장을 운영하는 업체는 대부분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중소업체인 경우가 사실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사업 현장을 회피하는 어떤 사회의 어떤 전반적인 풍조 그리고 비용 절감 측면에서 외국인 일용직을 또 쓰게 되는 어떤 중소기업 그리고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은 산업 현장 등의 여러 가지 원인이 결합되어서 네.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보거든요. 또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또 교수 말씀처럼 또 그런 보장도 할 수가 없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사업자와 노동자의 어떤 안전교육에 대한 경각심도 중요하긴 하지만 정부에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중소기업 산재 예방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우선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화재의 경각심을 갖는 것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특히 공장 지역의 화재는 걷잡을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더 각별한 주의와 예방책이 필요한데요. 오늘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기업과 소방당국 또 경남도민 모두가 교육과 매뉴얼을 철저히 정립하길 바라면서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